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란 문제는 뭐 주요 영상들 보여드리면서 영상과 지도 보여드리면서 다룰 텐데 좀 황당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국내 문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해외 순방을 했었죠. 싱가포르, 필리핀. 이 중동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때 가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제대로 가서 뭐 일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고, 이 시기에 유튜브 방송, 김어준 유튜브 방송, 요즘 상당히 김어준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 주식시장 변동성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순방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요. 중간 생략합니다. 그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을 거라고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 있잖아요. 대통령이 유휴 중인데 국무회의, 대책회의가 없어요. 뉴스도 없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김민석을 저격하는 거에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 또 한 번 아예 공개적으로 김어준이 국무회의를 핑계로 저격하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국무총리하고 어떻게 예. 보면 일개 유튜버가 계속 싸우는 거죠. 예. 계속 싸우는데 그 전에 이제 가장 확실하게 그 드러났던 것이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김민석 그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나를 빼라, 내 이름을 빼라. 예. 왜 그러냐면은 나는 서울시장에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건데, 김어준 씨가 계속 그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그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권 경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포석 아니냐. 예. 그 이야기까지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김어준 두 사람이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좌파 그 진영 안에서 헤게모니 다툼이거든요. 예. 헤게모니 다툼을 극명하게 지금 드러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김민석 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당권 도전이 지금 유력시되고 있죠. 네. 8일달 전당대회에. 그런데 김어준 씨는 지금 정청래 현 대표를 미는 상황이니까 계속 이게 견제를 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또 일일이 김민석 이 총리가 반발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어떤 헤게모니 다툼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뭐 김어준 씨 그 뭐 구독자가 뭐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김어준 씨가 만만하게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어준 씨는 본인이 코너에 몰리면 가짜 뉴스라도 퍼뜨립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이게 전선을 굉장히 그 넓게 만들죠. 넓게 만들어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안도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뭐 위기 상황이잖아요. 예. 이란 전쟁 여파로 뭐 환율, 뭐 물가, 유가, 또 좀 전에 물가도 말씀하셨지만 코스피 널뛰기를 하고는 이 상황에서 이 김어준 씨가 이 사실상 국정 공백이 있었다. 그 이재명 그 해외 순방 중이면은 국무총리가 알아서 다 챙겨야 되는데 안 챙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또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국무회의도 뭐 안 했다고 하는데, 국무회의는 지금 그 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이제 그 총리실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대책회의는 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국무총리하고 이 유튜버가 이렇게 어떤 그 헤게모니 다툼 차원에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김어준이 주로 이제 유시민도 참전을 했습니다만 김어준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상황,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가 다가오고 8월 전당대회 그 이제 중간 기간은 있잖아요. 뭐 한 2달 정도 대략. 그때 해도 되는데 지금 계속 선거를 거쳐가면서 8월 그 전당대회 전까지 계속 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아예 뭐 이 권력투쟁 내부의 친명과 전청래 계열과의 이 싸움이 휴전, 냉각기 이런 거 없이 계속
이것을 가는 국면인가? 그렇죠. 예. 일단 그 8월 전당대회 전에 또 큰 싸움이 하나 있죠. 지금 벌어졌죠. 바로 공천권입니다. 공천 싸움. 예. 6월 지방선거 네. 좀 공천을 해야 되는데 뭐 시도지사 문제도 그렇고 또 보궐선거가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금 연수갑도 박찬대가 인천에 공천 단수 받으면서 거기도 생겼고 또 뭐 부산에 또 부산에도 강북 같은데 이렇게 또 뭐 생길 그 전재수 지역 네네. 뭐 그런 데를 비롯해서 몇 개가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거기 이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행정하고 사법, 입법 다 장악했잖아요, 사실상. 네네. 그 상황에서 지방 권력을 장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은 워낙 본인이 신세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변호사들도 전부 다 여기저기 다 지금 배치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들 그 청남에서부터 같이 동고동락을 해왔던 가신들을 또 다 배치를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그 자기 어려울 때 지켜준 뭐 친명계 다 해야 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김남준 같은 사람을 그 개항을에 지금 투입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변을 했던. 그런데 실제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건 정청래죠. 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양쪽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특히 시도지사도 그렇지만은 총선 그러니까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가지고 상당히 큰 알력이 있을 거니까 이게 지금부터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을 한 거고 네. 본격적으로 점화가 되는데 또 하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변수가 있죠. 바로 통합 문제입니다. 네. 조국당하고 민주당 통합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또 좀 논의를 한다고 뭐 그런 뭐 기구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여전히 그 이재명 쪽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시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예고편 같은 것이 지금 계속 하나씩 둘씩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예. 말씀 중에 송영길, 김남준, 인천 계양을 이야기가 나와서 그 문제를 한번 좀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경제 구도가 지금 한동안 유지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김남준과 면담을 했고 송영길과 면담도 진행을 어제 했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송영길이 후배와 싸우는 게 뭐 이렇게 좋겠냐, 당 결정에 따르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송영길이 뭔가 당 차원에서 정청래나 친명계 쪽에 좀 합의된 어떤 것이 있는지 내부 좀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일단 송영길 대표를 좀 다른 지역으로 좀 전략적 배치 가능성 이런 것 가능성이 있습니까? 갈 곳은 생겼죠. 예. 바로 연수갑 박찬대. 예. 박찬대 이 인천시장에 그러네요.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연수갑이 있는데 송영길은 원래 저 계양을 해서 5선을 했기 때문에 5선을 하다가 이재명 그 방탄조끼입으라고 물려준 거잖아요. 네. 물려줬는데 다시 이재명의 이 복심 아바타 같은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본인이 계양을 계속 하고 싶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정은 정청래가 합니다.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청래가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차례로 만났지 않습니까? 만난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이 김남준에게는 상당히 이렇게 정청래 우호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해서 뭐 열심히 하라 격려를 해주더라 이런 말을 그 김남준이 했어요. 네. 그런데 송영길하고 만났을 때는 그 전 오프닝 할 때부터 서로 좀 딱딱한 이야기를 했고 마치고 나서 송영길이 뭐 계양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 고 하면서 무슨 뭐 거기 그 중경 임시정부 청사 그림을 올려져 있는데 그 대표실에 그거 원래 내가 당 대표할 때 올려놨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다. 정청래는 그거 모르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게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한 것이 아니고 송영길이 내가 전직 대표야. 당신보다 내가 선배 대표야. 이 이야기를 지금 은근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견제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일단 계양을은 이재명 몫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뭐 그 완전히 정청래 사람을 집어넣지는 못하죠. 네. 그런데 김남준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권으로 보면은 그 쉽게 말씀드리면 해병아리입니다. 해병아리죠. 가디 이제 들어와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송영길이 원내에 진입을 하면은 지금 다음 당권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청래의 라이벌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계를 대신할 만한 이 또렷한 인물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송영길이 등장을 하면 송영길이 그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계를 대표를 하는 대리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그거는 이 친정청래 쪽에서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저 두 사람 중에서는 아마 정청래는 저 약한 상대적으로 체급이 떨어지는 김남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송영길은 그때 그걸 이제 감을 잡으니까 다 만나거나 뭐 하면은 감이 잡히잖아요. 네, 네. 그 감이 잡히고 들리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마침 딱 그 연수갑에 빈자리가 생기니까 아마 이 내가 선배로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연수갑으로라도 좀 보내다오. 내가 저 당신 당 대표 선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 송영길이 원내에 재진입을 하면은 정청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끌끄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공천을 줄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시청자분들이 14,000명이 조금 넘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좋아요는 아직 많은 분들이 눌러주지 않았네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베넷마이크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동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금 국내 정유사 유조선이 지금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갇혀 있다. 한국 유조선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보도에는 조금 다른 보도가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유조선, 국내 정유사 원유를 공급하는 한국 유조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통과하지 못하고 안쪽에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7척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보니까 자세히 좀 추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마 해협 내에 26척의 우리 선박이 있다. 한국인 144명을 포함해서 597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아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선박의 이동 그 정보 표시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봉쇄 전과 후를 지금 나눠서 이게 봉쇄 후입니다. 봉쇄 후에는 거의 안 오고 봉쇄 전은 이렇게 막 유조선들이 이동을 하고 봉쇄 후에는 거의 이동하지 않는 저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유조선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황 지금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일단 우리에게 이제 닥치는 위협들이 네. 위협 요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는 거죠. 지금은 일단은 당장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체감을 할 수 있는 네. 어떤 유가 폭등, 기름값 지금 당장 체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 주유소 기름값 다 올랐어요. 그 기름값 오른 것하고 또 물가 폭등, 환율 폭등. 환율은 딱 이제 또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환율 폭등도 있고 일단 코스피가 또 널뛰는 거. 코스피, 롤러 코스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롤러 코스피. 널뛰는 것들이 있는데 이 새로운 위협 그러니까 단순히 이 기름값이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거죠. 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가 그 원유를 수입하는 게 제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고 2위가 미국인데 사우디를 포함을 해서 중동에서 70%의 석유를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어요, 원유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거의 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저기서 막히면은 조금 전에 7척이 유조선이 현재 막혔다고 하는데 그 7척 그 한 척에 실은 기름량이 우리나라 전체 하루 소비량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건 지금 7일치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우선 7일치지만은 이게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은 석유 수급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중동 외에서는 이제 30% 정도만 지금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심각한 비상 대책 기구라도 만들어서 저는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저렇게 봉쇄되고 상황이 악화되면 이제 원유, 천연가스 당연히 이 에너지 부문에 타격이 1차적으로 가해지겠죠. 여기에다 그것뿐만은 아니죠. 반도체, 중화학공업, 이 원자재 이 공급, 물류망이 다 차단됨으로써 상당한 타격이 이어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쟁 초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자재를 그냥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한 달, 두 달로 이어지면 완전히 상황이 이제 바뀌어질 텐데요. 자, 이란의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부분 확인되고 있는데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팔라우 선적의 스카이라이트 호입니다. 이란이 봉쇄를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공격을 당해 승무원 4명이 다쳤습니다.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This is Sepah Navy out. 인근에 있던 또 다른 유조선 MKD 바이옹호에도 미확인 발사체가 날아들었습니다. Request assistance, request assistance. The vessel huge fire in engine room boiler station. 불은 꺼졌지만 기관실 승무원 1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조선, 화물선 등 200여 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포기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인근에 대기 중입니다. 자, 이란의 다른 국가들 유조선 공격하는 상황을 봤고 특정한 사례들도 봤습니다만은 자, 호르무즈 해협 내에 우리 유조선이 갇혀 있다. 이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텐데 이게 이재명 정부, 즉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선을 구출해낼 수 없다는 건 분명한데 결국 미국이 나서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선박뿐이 아니고 예. 그 유조선을 비롯해서 많은 국적의 선박들이 저렇게 이제 그 발이 묶인다고 하면은 결국은 뭐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오겠죠. 그런데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 정부에서도 일종의 좀 망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저 이란 쪽하고 어떤 뭐 한나의 물론 분명히 없을 것이고 네.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 점검을 해야 되죠. 뭐 현지에 뭐 대사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그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죄송합니다. 그 자원 외교라고 했잖아요. 예.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때 그 자원 외교하면서 순환 대사를 하면서 중동 지역에 굉장히 인맥이 넓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란 사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정확하게 아시던데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좀 그 과거에 이란이나 중동 관련 직접 외교를 띄었던 물론 뭐 교수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좀 인맥도 좀 활용을 하고 어떤 그 노하우를 좀 획득을 해서 저 해결을 하는데 좀 도움도 주는 그러니까 여러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지금 동원을 할 때라고 봅니다. 예. 자, 미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또 중동 국가들의 도움, 지원 이런 것까지도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투입하면 여러 문제 해결 지점도 보이겠죠. 그 상황 먼저 살펴봤고요. 자, 앞서 이란의 아주 중대 변수로 등장한 또 하나의 세력, 쿠르드 반군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라크 내에 있던 쿠르드족 반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 이란 국경을 넘어서 지상전을 개시했다. 지금 언론에서는 수천 명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건 약 7천 명 정도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자, 일단 이 쿠르드 반군, 쿠르드 민병대라고도 부르죠. 자, 그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라크에서 주둔하고 있던 쿠르드 민병대가 이란 국경을 넘어 공격을 개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폭스뉴스는 이라크 쿠르드 반군 수천 명이 이란에 대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면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지역 전반에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전투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라크에 오래 거주해온 이란계 쿠르드족이며 이들이 이번 공격 작전의 일환으로 이란 북서부로 돌아가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AP통신도 이라크 북부에 기반을 둔 쿠르드족 반군 관계자들이 미국이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쿠르드족 이 반군의 일은 잘한 일이다.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공중 지원을 할 거냐? 그건 지금 즉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당히 미 CIA가 지금 쿠르드족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설까지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것부터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쿠르드족, 이 쿠르드 반군, 쿠르드 민병대라고 부르는 이 쿠르드족 반군, 그것도 이라크 내에 있던 이제 쿠르드족인데 왜 이들이 이란의 지상전 이 공격에 나서는 것이니 그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들이 쿠르드 반군, 쿠르드족 이런 이야기를 그 중동에서 무슨 뭐저 전쟁이 발발하거나 분쟁이 있을 때마다 듣지 않습니까? 네. 이 쿠르드족이라는 것이 이 중동의 집시족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란, 이라크 그리고 그 트리키에 이런 쪽에 한 많게는 뭐 3천만에서 4천만 정도가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국토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요. 예.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이 이 중동에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쿠르드족에게 이 협력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있으니까. 군사력이 있어서 협력을 요청을 하는데 그동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가령 뭐 최근만 해도 그때 이라크 침공할 때 네. 그리고 또 저 IS하고 그때 전쟁을 했잖아요. 이슬람 국가 네네. IS 전쟁을 할 때 이럴 때 쿠르드족 그 일종의 뭐 용병 비슷하죠. 용병 쿠르드족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쿠르드족이 왜 이렇게 도와주느냐 미군을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네. 미국을 왜 도와주느냐 하면은 강대국 미국의 힘을 받아서 어떤 자치권을 지금 획득을 하고 지금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도 자치권이 없어요. 예. 자치권을 획득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를 세우는 거죠. 아, 분리 독립하는 거. 예, 분리독립 그 이스라엘처럼 네. 이 그 국가를 세우는 걸 그것을 그 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 그 강대국이 요구를 하면은 실제로 일종의 용병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자발적으로 저기 뭐 이란으로 그 진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7천 명이. 그래서 트럼프도 이야기했지만은 트럼프 협조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마 CIA 이야기도 조금 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이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쿠르드족의 이 일종의 용병들이 그 보병들이 그러니까는 지상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란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예. 자, 이란 당국으로부터 오랫동안 이제 탄압을 받아온 세력이 이란 내의 쿠르드족입니다. 지금 이라크 내 쿠르드 민병대가 이제 공격을 해오는 거라면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족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언론에서는 이미 민중 봉기를 노린다. 이라크 쿠르드족이 일어나서 진격해오면서 이란 내 쿠르드족들이 움직이는 그런 민중 봉기를 노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실제로 그러면 쿠르드군이 이제 뭐 언론에서는 이제 테헤란 본토 중심부를 향해서 진격을 해온다. 북서부 쪽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워낙 넓은 땅이라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게 쿠르드 민병대가 이 지상전으로 본격 투입된다면 이란이 처할 상황. 일부에서 내후 위한 뭐 이런 표현 듣던데 그 상황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7천 명이 그 이란 본토에 들어가서 이란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 뭔가 이제 그 자극을 해서 그 이란에서 새로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노리는 것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미군을 지상군에 투입을 하면은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 이란을 공격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미군이 뭐 5명인가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전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 안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물론 뭐 그 이란의 피해에 비하면은 그렇게 이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은 어쨌든 미군들이 이렇게 사상을 하는 데 대해서 이 미국 여론도 안 좋고 또 중간 선거도 남겨두고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쿠르드족을 그 활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갔고 또 하나는 7천 명이 들어간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그 안에서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억압된 자치권도 없이 쿠르드족 그 안에 있는 쿠르드족이 자치권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이 진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종 걸기를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이제 걸기가 일어나고 하면은 이 이란 안에 쿠르드족이 아니더라도 왕정 복고파들이 상당히 있어요. 과거 팔레비 왕조. 그 왕정 그 복고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규합을 하면은 내부에서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이 작전의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는 안에서는 이제 쿠르드족이 들어와서 민중 봉기를 시도를 하니까는 내우가 되는 것이고 밖에서는 이란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외환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금 이란이 처한 뭐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라크계 쿠르드 민병대가 이란 북부를 넘어서 공격해 온다는 이게 이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란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란은 뭐 그렇게 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진 않다 하면서 부인하면서 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 무장단체 본부를 미사일로 공격했어요. 쿠르드군이 뭐 진격해오고 있다 이런 건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라크 북부에 있는 이 쿠르드족 무장단체 본부는 공격을 했는데 실제 그 보도 영상, 관련 영상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에 위치한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라크 쿠르디스탄 내 혁명에 반대하는 쿠르드 집단들의 본부를 미사일 3발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계 쿠르드 무장단체들은 이라크와 이란 국경지대, 그 중에서도 주로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지역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이 쿠르드족과 손잡고 이란을 겨냥한 지상 공격 작전을 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뤄졌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쿠르드족 전투원 수천 명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건너가 지상 공격 작전을 개시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조금 이제 이중적이네요. 이란 당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이라크 북부에 있는 무장단체, 쿠르드족 무장단체 공격했다. 이게 사실상 뭐 결과적으로는 그 공격이 실제로 이란 북부에서 지금 쿠르드 민병대가 반군이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인지 아니면 일정하게 본부를 때려야 이 민병대들의 활약을 줄일 수 있다고 본 건지 그런 선제적 조치인지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중 붕괴를 일으키는 거.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라크에 있던 쿠르드 그 반군이 이 민병대가 쳐들어온다, 진격한다고 하면 내부가 굉장히 이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는 본거지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는 것인데 이 이란이 이번 사태가 일어나서 그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은 완전히 이 의도적으로 좀 확전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그러니까 그 미군들이 주둔해 있는 인근 국가에서 미군 시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시설까지 지금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네. 그러면 이것을 일종의 뭐 성전으로 몰고 그 어떤 이 이란 국민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지금 주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고, 이 쿠르드족에 대해서도 초기에 어떤 길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본거지를 이제 그 공격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 확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확전 일로를 걷게 되기 때문에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하는 상황이 계속 더 그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 국내 주한미군 문제, 주한미군 무기 관련된 문제, 우리 국내 문제로 조금 연관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긴장감, 이 전쟁 상황은 계속 상당 부분 더 격화될 것인데 주한미군이 중동에 사실은 보낼 무기를 미국 본토에 작년 12월에 이미 보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협의를 시작할 시점에 이미 보냈다. 이게 새롭게 알려진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무기 문제는 이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 하는 중요한 분기점인데 주한미군 또는 미국의 이 조치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무기가 옮겨졌고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미군의 그 화력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기가 옮겨졌어요. 전기가 옮겨졌다는 것은 트럼프가 이란하고 두 차례 이제 핵 협상을 했거든요. 미국하고 이란이. 그러니까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중간을 통해서 두 차례 핵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을 한다는 것을 미리 다 시나리오로 짜놓고 이제 협상에 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전기가 이동을 했고 지금 아침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오산 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이 직결을 하고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요격용이거든요. 저기에서 나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그 미사일이 발사대하고 미사일이
오산 기지에 많이 배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오산 기지에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다른 기지에 있던 것들이 오산 기지로 옮겨졌다. 그런데 오산 기지에 대형 그 수송기가 또 지금 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대형 수송기들을 주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다시 이 중동으로 이제 옮겨가기 위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그 주한미군의 전투력, 그 방어력이 확 떨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경제 문제나 외교 문제뿐이 아니라 이 군사 문제까지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또 얼마나 더 빼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네. 빼나갈지 알 수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 빼나간 게 다시 돌아올까?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한미군을 뭐 역할을 재조정한다고 하고 뭐 스트라이커 부대 같은 것은 이미 뭐 해체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굉장히 축소를 하는 그런 분위기고 거기다 지금 이 트럼프가 그때 베네수엘라하고 이번에 이란하고 이렇게 그 베네수엘라하고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마두로를 이렇게 그 압송을 하고 이 하메네이를 폭살을 하고 하는 것은 이 그때 그 베네수엘라하고는 석유 그러니까 마약 문제 이런 것이 있고 이번에는 핵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도 다른 간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과의 패권 다툼 뭐 이란이라는 그 측면도 있습니다. 양쪽이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는 그 중남미의 중국 거점이죠. 이란은 중동의 중국 거점이에요. 그래서 양국 패권 다툼의 차원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지금 새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에 좀 치중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미국의 우려 섞인 시각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주한미군의 그 존재 아니면 이제 규모 이런 것들도 원점에서 또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해외로 지금 빠지는 그런 그 화력들이 무기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정상적으로 과거처럼 이렇게 주한미군 역할을 할까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연동해서 여쭤보면요. 지난번에 서해에 미군, 주한미군 전투기가 출격했을 때 그 후에 뭐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가 대치한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방부에 사전에 이 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러기가 좀 논란이 됐지 네.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일부 계획은 전달했는데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한테는 제대로 전달 안 됐다. 뭐 그 후에 국방부 측에서 좀 흘렸는지 언론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해서 본국에서 바로 그 반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유도폭탄 키트 1000개가 지금 벌써 이동을 했고 한미 간 지금 추가적으로 무기 이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상황인데 앞서 얘기했던 이 주한미군 차원에서 유도폭탄 키트가 1000개 이동했을 때 한국에 사전에 이걸 알렸을까? 국방부는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뭐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일단 뭐 한국에 사전에 그 알렸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미군 작전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전기 이동할 때 극별히 해야 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저 이란하고 그 간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무기를 전진 배치를 하는 것이 알려지면은 이 그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극별히 이제 무기를 옮겼을 거니까 한국 정부에도 저는 그 통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그 크다고 보는데 그런데 미군이 이거를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면은 그걸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하지 못했을까? 네. 첩보나 네. 우리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한국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만약에 국방부가 그것을 전혀 낌새를 차리지 못하고 무기가 1000개나 나가는데 그리고 또 지금도 그 패트리엇 미사일 그 나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낌새를 차리지 못했다. 특히 나간 거에 대해서 낌새를 차리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국방부가 상당히 무능력한 거죠.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 이제 문의를 하든지 해서 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파악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자, 주한미군의 이 무기 일부가 나갔다. 그 문제와 별도로 국산의 방공무기 천궁2가 있죠. 이게 새롭게 지금 중동 지역에서 주목받는다는 사실이 지금 점점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전 투입됐던 이란 미사일을 이 천궁
2가 요격하는 것을 확인되는 상황까지도 갔는데 그래서 굉장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 관련 영상 먼저 준비됐을 텐데 그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부터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주요 시설들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쐈고 아랍에미리트군은 즉각 미사일 방공망을 가동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은 미국제 패트리엇, 이스라엘제 에로우, 그리고 한국제 천궁2 등 세 나라의 중거리 요격 체계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SBS에 아랍에미리트의 천궁2도 교전에 나섰다며 천궁2의 첫 실전일 뿐 아니라 수출 국산 무기 중에서도 첫 실전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개전 초기 아랍에미리트로 날아든 이란 탄도미사일 약 130발에 대한 천궁2, 패트리엇, 에로우의 종합 요격률은 90%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아랍에미리트 사례입니다만 중동 국가들, 사우디도 다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 상당히 관심을 보인다고 그래요. 미국 등 서방국가, 특히 미국도 이제 한국 측에 이런 방어망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더 군사 무기를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실제 요청을 할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 부분이 좀 관심사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K방산 이렇게 하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어디 뭐 수출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폴란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게 천궁2 요격 미사일이 실제로 위력을 발휘를 한 거죠. 위력을 발휘를 하니까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이 천궁2를 추가 납품을 요구를 하고 신규 납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는 이 생산 시스템을 풀 가동을 해도 요구하는데 다 맞춰주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런데 그 제가 좀 충격적인 보도를 본 게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존에 배치하고 있던 천궁2를 빼서 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보도를 봤어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 예, 예. 아니 지금 일촉즉발이잖아요. 예. 지금 그 베네수엘라하고 이란 다음에 목표가 김정은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어떤 경우에라도 다 대비를 해야 돼요. 만반의 대비를 해서 한 채 빈틈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한 미군 전력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한국군 전력 중에서 만약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거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만약 하나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그런 안보 이식이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불감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국방에 대해서 불감정. 제가 뭐 단적으로 말씀을 그냥 드리면은 국군 통수권자가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나서. 예.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예사롭지 않게 지금 들리는 겁니다. 뭐 기존에 배치됐던 천궁2를 뭐 빼서 간다 이런 부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문제까지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자, 중동 상황과 한국의 지금 상황, 한국의 무기가 어떻게 연동될지, 국내 안보가 어떻게 이제 상황이 될지, 사실상 우리의 적군에게 우리의 문호를 열어주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그런 일들이 어떻게 심화될지 상당히 내부는 또 우리 내부는 이란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내부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 그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자, 국내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국가사회주의자라는 것이 여러 형태로 한국 사회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자, 그 장면 중에 하나일까요?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이 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통근 전세버스 이걸 질타한 적이 있잖아요. 그 후에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이 통근버스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이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재명이 직접 나서고 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까지 이 수도권에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전세버스까지도 중단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차원에서 일단 이 상황 보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예. 가령 뭐 그 국무회의나 이런 것을 주재를 하면서 여성 생리 때 그러니까 여성 그 용품까지 네. 일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다음부터 업계가 이게 완전히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번에는 이 공공기관 그러니까는 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원래 이제 서울의 수도권에 거주를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그 혁신도시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생활하지 않는 서울에서 여전히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복지 차원에서 그 버스를 운영을 한 거예요. 네. 공공버스를 통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혁신도시에.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할 때부터 이게 혁신도시가 추진이 됐고 그다음에 세종시로 정부 부처들을 많이 옮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뭐 길거리의 과장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왜냐하면은 이 세종시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초창기에 보면은 그 정주를 위한 여건이 전혀 많이 안 돼 있었어요. 갑자기 그렇죠. 막 옮겼기 때문에.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혁신도시는 기존의 도시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량 그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사람들이 내려가서 주거를 할 때 뭐 학교 시설이나 병원 시설이나 이것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도시에 뭐까지 더 세우기는 좀 부족하겠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노모를 모시고 있다든가 예, 예. 여러 가지 아이들 학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 통근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출퇴근을.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가령 뭐 거기 좀 더 정조시설을 더 갖추도록 하든지 부족한 게 뭔지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차츰차츰 이것을 해결을 해 나가야지. 저 통근버스 때문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통근버스 없애면은 통근버스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은 복지 차원에서 통근버스를 제공한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일반 대중교통 아니면 본인의 차를 가지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도로 정체가 된다든가 가령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렇게 그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툭 던졌다고 이걸 국토부에서 그대로 이거를 그 변경을 해버리면은 그리고 기존의 계약 기간도 연말까지인데 저거 앞당겨 버려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 버스를 운영하는 쪽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마치 이렇게 툭 짓을 해놓고 이게 완성이 됐다는 식으로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더 한 가지 그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들입니다. 네. 그 짓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거 당장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다른 대안을 보고서를 내든지 뭐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했는데 묵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일종의 만기 칠람이라고 보통 뭐 좋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충분한 그 검토나 정책 뭐 어떤 이렇게 시뮬레이션 이런 것 없이 졸속으로 되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역으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과 국토부가 공공기관 임직원을 특정한 곳, 공공기관이 있는 곳에 그냥 강제로 살도록 하겠다는 속내가 있는 것인데 강제로 살게 한다. 이건 초유의 일입니다.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것이 완전히 그냥 공중에 떠서 하늘로 날아가 버린 상황인데 그 문제는 별개로 하고 이재명 입장에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재명이 이 공공기관이 거기에 갔으면 그 임직원들이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공공기관을 이전시켰고 거기가 어차피 갔으니까 직원들이 거기 살아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전주 덕진구로 지금 이전해 거기 있는데 전주만 해도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근데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거기서 몇백 명 산다고 지역 경제 발전에 전주 경제 발전에 획기적 무슨
저 발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이제 추진을 해왔고 네. 주로 이제 좌파 정권에서 많이 했는데 수도권 그 집중을 분산시킨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수도권 집중 분산을 하려면은 자발적으로 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방 자치단체 뭐 재정권도 주고 지방 재정이 제일 중요하니까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털어질 것은 딱 털어지고 그다음에 그 수도권을 그러니까 그 집중을 분산시킨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도시 뭐 1차 혁신도시, 2차 혁신도시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그러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 없이 또 일종의 구호식으로 정치적인 구호 비슷하게 또 선거 때 이렇게 공약을 하고 각 지역에 가서 공약을 해서 그것을 또 이행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모든 것이 이제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려면은 먼저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전을 시키는 그리고 실제 그 지역에 얼마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저도 그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지방 언론에 있었으니까 그때 그 노무현 정부 사람들하고도 계속 그 검토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때도 어떤 그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정답을 찾지 못한 채 이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뭐 20년 지나서도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자, 다른 주제 마지막 주제 하나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배현진 문제 좀 잠깐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는데요.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절차적인 문제나 권한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전한 일탈을 했다 이런 문제를 판결의 근거로 삼았는데 서울 남부지법의 이번 판단의 근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일단 대다수 언론이 예. 이 가처분을 인용을 한 것을 가지고 장동혁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이 정당의 윤리위에서 하는 건 정치적 행위죠. 그리고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한 거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또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윤리위에서 했잖아요. 네네. 윤리위에서 한 것이고,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봐서 이 그 1년 당원권 정지를 내린 것이고, 사법부에서 이것을 본안도 아닙니다. 본안은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고, 가처분을 한 핵심적인 이유는 그거죠. 이게 가처분 할 때 그때 그 이준석 대표 시절에 막 가처분 그때 우리 공부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가처분에 대해서. 예. 그때 오늘도 핵심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이 당원권 1년 정지를 하니까 본인이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그러니까 기초단체장하고 광역위원들 공천을 해야 되는데 공천권이 박탈된다. 그러면은 그 배현진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걸 가처분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서 법률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이거를 어떤 그 국민의힘 당내 역학구도 그러니까 뭐 당권파가 뭐 친한계를 징계한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사법적 판단을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그 좀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친한계를 또 징계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윤리위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그 이거를 감안을 해서 윤리위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 문제지 이거를 그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타격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너무 정치적 그 해석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대규 변호사가 와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징계 가처분 신청의 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좀 변호사들이 아동 사진과 관련해서 무단 게재 그로 인한 피해 부분을 즉 법원에서 좀 상당한 증거를 제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출을 전혀 안 했다고 하는 그래서 상당히 이거 고점은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틈새를 지금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좀
준비를 제대로 안 한 대처 문제를 좀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우려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기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예.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법부에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윤리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을 안 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아동 사진을 게시를 한 것 가지고 당원권 1년 정지를 그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법부에서는. 그런데 윤리위에서는 거기에 왜 3건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당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성명을 낸 거 그런 부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그 비하한 거 그런 거 하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조롱을 한 거 이것까지도 윤리에서 다 감안을 했거든요. 다 감안을 해서 다른 부분들은 뭐 주의 조치를 내리거나 하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당원권 1년 정지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그 나머지 3개는 판단을 안 했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 쪽 그 몫이니까 그건 판단 안 하고 이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관련 증빙 그 자료 같은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뭐 근거가 됐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 후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후에 지금 반응을 아까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친한계나 한동훈의 경우에 승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막 환호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그럴 상황입니까? 아동사진 무단게재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으면 오히려 당의 방침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당 윤리이고 당인의 자세이고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그러면 앞장서서 그런 모범을 보여도 부족할 텐데 아무런 그걸 다 정치 탄압, 정치 보복으로만 몰아갔다가 그 부분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승리했다. 그 상황도 참 웃음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어떤 정파적인 그쪽을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보자고요. 이제 다음 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가처분 그 결과가 나와요. 네네.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더 심한 징계를 받았죠. 네. 일단 당원권 그 탈당 권유를 받고 그 탈당을 안 하니까는 제명 처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거기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그런데 지금 핵심적으로 가처분이 배현진 의원이 인용된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볼 때. 그런데 김종혁 그 전 최고위원은 그냥 당원이죠. 당원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할 우려 이런 것은 그 사법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그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 의미를 부여할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사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중동 문제, 이란 문제, 쿠르드군 반군, 미국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추가 조치 그런 상황을 중심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국내 문제, 특히 이재명이 통근버스를 사실상 강제로 중단시는 사실상 그게 작지 않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아주 단적인 증거들이 쏙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거절하겠고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게 바로 국가 사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방식이죠.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도 막 붕괴해도 너희들은 거기서 알아서 살아라. 강제 수용소, 집단 수용소를 만드는 겁니까? 특정 지역에서 그냥 살아라. 자, 그 장면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 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